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의 기초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로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형태가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구별되며 법적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는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작권법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문화 발전과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저작권법은 단지 창작자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은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 즉 저작자를 가장 먼저 보호합니다.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등 직접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출판사나 방송사처럼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저작물을 유통하고 확산시키는 중간 매개자들도 보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 즉 이용자들도 이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저작권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두 가지 권리를 보장합니다. 바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입니다. 먼저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의 정신적 권리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의 사망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첫째, 공표권은 저작물을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세상에 알릴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 성명표시권은 자신의 이름을 저작물에 표기하거나 혹은 일명으로 남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동일성 유지권은 본인의 창작물이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매우 구체적인 권리들로 구성됩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며, 공연권은 저작물을 관객 앞에서 연주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중송신권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저작물을 전달하는 권리고, 전시권은 미술작품 등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배포권은 복제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여권은 음악 CD나 프로그램 같은 저작물을 일정 기간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작을 바탕으로 번역하거나 각색하는 등의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정신적, 경제적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수많은 콘텐츠들, 예를 들어 웹툰이나 유튜브 영상, SNS에 올라온 사진들까지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을 포함하는 어문 저작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방송 프로그램처럼 시각적인 요소가 강조된 영상 저작물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음악 저작권의 대표적 예시인 작곡과 작사 등은 음악 저작물에 해당하며 연극, 무용, 무언극과 같은 공연 예술은 연극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 전통적인 시각 예술뿐 아니라 산업적 디자인처럼 실용성과 예술성을 함께 가진 응용 미술 저작물도 미술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위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건축 저작물로 보호되며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과 같은 시각 정보 역시 도형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현대정보 사회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중요한 범주 중 하나며 이외에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다양한 창작물들, 예를 들어 게임, 유튜브 콘텐츠, SNS 게시물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먼저 침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저작권 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창작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창작자는 점차 창작 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창작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중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기회는 줄어들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불법 이용이 일반화될 경우 결국 전체 이용자의 접근 비용까지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중 가장 핵심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기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인데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보아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제 무체재산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재산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서로 다른 점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저작권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또 저작물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에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은요, 개인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산업 발전,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문화 산업이 아닌 일반적인 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특허청이라는 전문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에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영업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저작권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대상, 일종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창작을 직접 하신 저작자를 포함한 권리자,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이해, 그리고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문화산업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추상적이고 애매한 규범들을 과연 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 응용하려는 노력,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제도의 확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위라면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건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원칙 같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제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적인 저작권 보호, 이것은 오히려 문화산업의 발전을 퇴행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작물 창출과 저작권 관리를 통해서 공정 이용의 범위 또한 넓혀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100% 나의 힘만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또한 다른 창작자들로부터 또 나보다 먼저 연구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저작물을 또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저작권법 제7조에서 다루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로서 인정은 돼요. 즉 창작성은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일종의 공익성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이러한 것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누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수용하고 적용시켜야 될 것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입니다. 이 또한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 현실에 투여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이라든가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이나 결정 같은 것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위를 모색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법적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 반드시 살펴봐야 될 내용이 판결문이듯이 이러한 것들은 보호받는 저작물로 지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 얘기한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영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또다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건데요. 뭐냐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접하는 수많은 시사보도, 바꿔 말하면 뉴스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쟁점은 바로 뭐냐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거죠. 모든 뉴스 저작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행사 안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관한 스트레이트 보도, 이런 것들만을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른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는 해당 기자나 언론사의 의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냐, 표절이냐, 아니면 정당한 인용이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경우를 이제 자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표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표절은 이제 한자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저작물 도둑질을 뜻합니다. 특히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 있어 글쓰기에 있어서 남의 글이나 말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제 가져오는 행위.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절 사례인데요. 이러한 표절은요, 이른바 모방이라든가 패러디라든가 오마주, 샘플링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바로 원전을 밝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죠. 표절은 말 그대로 도둑질이다 보니까 출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침해인데요. 이 저작권 침해는 말 그대로 저작권, 누군가의 권리잖아요. 이것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의 재산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격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이주권. 이것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저작자 스스로만, 저작자 자신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3자는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작 재산권은 크게 이제 7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이것은 제3자도 얼마든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영역은 제3자도 고발을 통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거,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는 결론적으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바꿔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또 이용허락을 얻지 않음으로써 누군가한테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의 배상은 물론이고요, 위자료를 줘야 한다든가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반면에 표절은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내 것이 아닌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 보니까 일종의 지적인 절도, 그러니까 지적인 결과물을 훔쳐오는 행위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작권 침해와 겹치지 않는 한 윤리적 책임이 발생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든 표절이든 그 혐의로부터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쿼테이션, 인용을 잘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일부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보도라든가 비평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구의 그 목적성이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등을 위하여는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이라는 것은 이것,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썼느냐, 그 다음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인용은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인용을 왜 허용할까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증, 그 다음에 보충,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저작물의 어떤 목적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저작물을 왜 썼느냐, 창작했느냐,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이제 창작한 것이다. 근데 내 주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충적으로 가미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용은요, 특히 학문 연구에 있어서는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연구 결과와 현재 연구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연구될 내용, 이것들을 서로 이어주는
매우 긍정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반면에 표절은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가 남의 것을 그냥 무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 발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측면들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다. 즉, 열심히 창작한 사람,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의 노력을 단번에 무시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힘들여서 연구하고 창작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저작권자의 유형인데요. 물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라는 총체적인 의미로 저작권자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글쓰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음, 보통 저 이렇게 한자로 표기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주로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지은이가 창작을 했다, 지은이가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역금, 편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편집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 대한 표기입니다. 즉, 내가 창작한 것으로서 어떤 저작물을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편집물로서 그것의 이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편집 저작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편집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우리는 역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옮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제 번역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옮긴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만,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저작물을 우리나라 말이나 글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창작을 했든 엮었든 옮겼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전부 다 동등한 저작자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표절의 사례들인데요. 다음에 예시하는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 예시문들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첫째, 표절이면서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표절에는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닌 것. 그 다음에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 마지막으로 표절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도 아닌 것. 한번 여러분들의 밝은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문인데요. 이 첫 번째 예문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플라타너스 낙엽이 쓸쓸하게 뒹구는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며 문득 시상이 떠올라 가을엽서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만들어 보았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가을엽서라는 시는 내가, 즉 화자가 창작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자, 그래서 쓸쓸한 가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요. 뭐가 추가됐냐면 문득 안도연 시인의 가을엽서가 떠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을엽서라는 시는요, 화자인 내가 창작한 게 아니고 안도연 시인이 창작한 겁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목마와 숙녀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예문처럼 이 목마와 숙녀는요, 이 3번 예문에서는 화자인 내가 창작한 것으로 읽히지요. 반면에 네 번째 예문입니다. 여기에는 문득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가 떠올라.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목마와 숙녀는 화자인 내가 창작한 게 아니고 박인환 시인이 창작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예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예문, 화자인 내가 안도연 시인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도연 시인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도연 시인의 작품을 버젓이 자기가 창작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다 쓰면서도 누구 작품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표절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자, 안도연 시인의 시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안도연 시인의 시 가을엽서를 빼면 이 저작물은 의미가 없어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안도연 시인의 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안도현 시인이 쓴 시라고 밝혔지만 만약에 이용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바로 안도현 시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뭐 안도현 시인이라고 밝혔으니까 제가 볼 땐 성명표시권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복제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을 만약에 SNS 같은 데 올렸다면은 이제 공중송신권 같은 또 다른 권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예문.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라는 작품을 마치 자기가 창작한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표절이 성립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박인환 시인이 스스로 쓴 글이 아니라면, 제3자가 쓴 글이라면 이것은 엄연히 표절이 성립한다는 건데요. 앞에 1, 2번 예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박인환 시인은요, 195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지났어요. 즉, 저작재산권이 소멸돼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저작권 침해는 해당이 안 되는, 즉 보호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에요. 퍼블릭 도메인, 즉 공유 상태에 있는 저작물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심하면 안 되죠. 왜? 표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표절까지 용인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점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4번 예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박인환 시인임을 밝혔어요. 이 시의 이제 저작자가요. 그래서 글 2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사례 두 번째, 안도현 시인을 밝혔던 글 있잖아요. 하지만 박인환 시인이 56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절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 또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임을 밝혔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저작재산권이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저작권은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마인드,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그러한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인 것이죠. 자, 저작권 보호해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저작권의 실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저작권 분쟁 사례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른바 또보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제호의 저작물성을 다룬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요. 원래 또보기는 만화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만화 주인공의 캐릭터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 만화가 흥행에 성공했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는 별개로 하고 나중에 제과 제빵 회사에서 이른바 빵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 빵 제품의 이름을 또보기로 사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의 만화 작품 제목을 함부로 빵 제품에 사용했다라고 만화 작가가 이제 분쟁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이른바 제호의 저작물성을 심각하게 판단을 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또보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제호의 저작물성인데요. 간단하게 사건의 이제 요지를 살펴보자면 만화의 제목인 또보기, 이거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과 제빵의 개념의 또보기와 만화로서의 또보기, 그 둘 사이에 어떤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작품의 제호는 어쨌든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거거든요. 그러나 제호는 그 자체로서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책 표지인데요. 여기에 제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눈물은 왜 짠가?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라. 자, 이러한 제목들은요, 사실은 단순한 제호가 아니에요. 어떤 시 작품 속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단순히 책 제목이니까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가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 사진의 저작물성인데요. 이른바 햄 제품 사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어느 햄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광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 작가에게 의뢰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진 작가가 자기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햄 제품 회사와 분쟁을 겪었는데, 이때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진 저작물은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기준을 예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피사체 선정 및 구도의 설정, 그다음에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그다음에 셔터 찬스의 포착이라든가 기타 촬영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상 및 인화 등을 이제 재판부가 제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작품 속에 구현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증명사진처럼 햄 제품을 피사체 삼아서 그대로 찍어낸 사진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봤고요. 사진 작가가요, 이 햄 제품의 어떤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연출한 사진, 그러니까 빛의 어떤 이제 조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을 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햄 제품을 부각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광고 사진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은 저작물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것들은 저작물이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광고 사진의 저작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체 저작물성인데요. 이른바 서예 작품 축제 사건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영화 포스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책의 표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유사하게 또는 똑같게 보이는 게 뭡니까? 축제라는 글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책 제목이고 하나는 영화 제목인데, 이청준 작가의 축제라는 장편 소설을 책으로 내면서 영화사와 이제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서 동시에 개봉을 하면서 책도 출시를 한 거죠. 자, 이때 공동 마케팅을 위해서 제목을 같은 서체로 갔습니다. 문제는 이 축자와 제자인데요. 이것을 디자이너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유명한 서예가의 작품 속에서 축자와 제자를 따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서 이제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편집을 했을 뿐 실제 서체는 똑같은 겁니다. 이랬을 때 서예 작가가 이제 이것은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분쟁을 제기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해당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자, 폰트라고 하죠. 이제 컴퓨터 서체입니다. 자, 이 컴퓨터 서체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서체 개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한글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서체를, 컴퓨터 서체를, 폰트를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서체 디자인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집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예 작품은 뭡니까? 서예 작품은요, 컴퓨터 서체는 똑같은 글자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서예 작품은
비록 서체는 유사할지라도 똑같은 글자는 안 나와요. 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예는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이렇게 판시가 내려졌고 출판사와 영화사는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했던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의 의미와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법이 인정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개인의 진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책임 있는 자료 활용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창작 문화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